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든의 당선이 거의 유력해지고 이미 바이든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 강의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복선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은 모르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것을 가정해 놓고 우리는 바이든 당선 이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바이드노믹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제전망 책을 발간하고 있지만 특히 2021년 경제전망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 없었던 게 미중무역 분쟁이 없는 게 있습니다. 18, 19, 20년까지 미중무역 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제가 2021년 경제전망에는 미중무역 분쟁이라는 트렌드를 뺐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의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대신에 2021년 경제전망에는 바이든이 될지 혹은 트럼프가 될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경제적인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인가, 그들의 경제정책 공약을 보면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바이든 당선이 유력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특히 경할몬 여러분들께 중점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언론에서는 바이든노믹스 이미 계속 지지율이 우세한 그런 고지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 왔었고요. 물론 모든 그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는 어떨까? 물론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 바이든노믹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표현이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그림도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올라갈 건 올라가고 떨어질 건 떨어질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됨에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산업은 울 것이고 어떤 산업은 웃을 겁니다. 그 어떤 산업이 웃을 것이고 울을 것인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특히 바이든이 됐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주요 경제전망 기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경제전망 기구들, 주로 이제 IB뱅크들, 이들이 평가해 놓은 경제전망치하고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값입니다.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바이든이 당선될 때와 트럼프가 당선될 때의 차이값을 보면 시티뱅크나 골드만삭스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나 무디스 모두 다 플러스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때 미국 경제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을 그냥 단순 평균했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의 1.2%포인트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보통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구나.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경익남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021년 경제전망 촬영 때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글로 쫙 써놨어요. TPP, 나프타, JCPOA, UN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제일 중요한 거 파리 기후협약, 중거리 핵전략 조약, 항공자유화 조약. 이게 뭘까요? 제가 뭐를 써놨을까요? 여기에 이게 써놓은 게 뭘까요? 이게 트럼프가 탈퇴한 조약들입니다. 탈퇴가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 탈퇴한 조약들이 이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 뭐 하겠다?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Restore America Leadership. 이 리더십은
국제 질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뭐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탈퇴하면서 WHO에도 탈퇴했죠. 여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WHO도 탈퇴했죠.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죠. 국제적인 공조에서 미국이 거의 모범을 보여야 할 반장 같은 사람인데 예? 이 반장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국제 질서를 다시 내가 잡아나가겠다. 소위 제가 이미 경익남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 2021년 경제전망에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2018년, 2017, 18년에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했는데 그때부터 바이든은 그것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공약 속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다가도 했고 아마 제 경익남 강의 시간에도 이미 했었습니다. 바이든이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번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다?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 그러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리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반쪽 그린 뉴딜 사업도 더 많은 탄력이 있겠죠. 다양한 기회가 있겠죠. 미국 자국 말고도요. 글로벌리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는요. 지금까지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국가들하고도 싸웠어요. 한국하고도 싸웠죠. 방위비 뭐 분담하자,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게 다 싸운 거예요. 유럽하고도 싸웠죠. 뭐 많은 나라들하고 다 싸웠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공조체제예요. 공조체제. 그리고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재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될 경우 주로 한국 그리고 뭐 인도 그 밖에 뭐 호주나 여러 우방국들 유럽 이런 지역 많은 국가들하고 공조체제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경과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줄을 서야 된다 하는 이슈가 등장한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일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계속 다른 반장으로서 다른 나라들하고 계속 싸웠는데 우방국 협력국들하고도 싸웠는데 경제 제재 가한다고 하면서 뭐 중국한테 반도체 공급하지 마. 이거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경익남에서는 짧게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지금까지는 약간 대외적인 관점. 대외적으로 국제 질서를 바로잡는 반장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미국 자체, Build Back Better. 미국 경제 자체를 다시 복구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3대 공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요. 환경이에요. 환경.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다 2조 달러 쓰겠다 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건 똑같아요. 경기 부양시키겠다 똑같아요. 그럼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똑같아요. 인프라 투자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2조 달러를 어디다 쓰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특히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가 이 바이든의 공약입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까 여부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그만큼 이 환경을 중점을 두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의 이 경제 정책의 큰 방향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이라고 했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오바마가 하는 컨셉을 비슷하게 구현합니다. 특히 태양광 지붕을요 800만 개, 태양광 패널도 5억 개.
그리고 풍력 터빈도 6만 개를 설치할 계획을 이미 발표했어요. 이게 공약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겠죠. 어떤 수요가? 당연히 풍력, 태양광 이런 영역에서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풍력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하는 회사냐면 풍력 발전기를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게 특히 CS 윈드는 미국의 최근에 수출 계약도 성사를 시켰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규모에서 정확히 그 규모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상당히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발주가 많아지고 또 수주할 만한 역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뭐 삼강 MNT라든가 CS 베어링 다 풍력 발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부품 기업이나 풍력 발전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도 많이들 아직까지 태양광 패널을 다 중국에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에겐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가 가치 태양광 패널은 당연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태양광만 깔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고효율 고부가 가치 태양광 패널도 있겠지만 거기에 ESS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것들이 같이 깔리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이 그냥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기업들에게 기회가 놓일 수밖에 없다. 또 이 환경 측면에서 고려하는 거, 어떻게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2050년까지 미국에는 경유차, 가솔린차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5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의무 판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특히 약 300만 대의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구매하겠다. 이것도 주요 공약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 우리 수소차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우리 현대차, 그리고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관련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배터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이런 게 소위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든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세제입니다. 이거 세제도 되게 재밌습니다. 세제 정책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35%에 해당하는 미국 법인세율을 21%까지 끌어내렸기 때문에, 왜 끌어내렸을까요? 무조건 곧 죽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트럼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줄이라고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탄소 배출권을 줄여가면서 생산하라고 하면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그런 관점에서 법인세율도 낮추고 탄소 배출권 뭐 거래제니 뭐 환경 규제 안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무조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끌어올리겠다. 왜냐하면 뭐가 맞냐 틀리나가 아니라 바이든은 적어도 기업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낙수 효과, 소득 재분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저한세율 15%를 신설한다. 이게 뭐냐면 주로 많은 기업들이 15%도 안 되는 법인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은 이 최저한세율까지 신설을 해버리면 15%가 안 되는 법인세를 내던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오겠죠. 주가 조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 공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요, 이 법인세율 관점에서 같은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은 웃고 어떤 기업은 울까? 물론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 없죠. 법인세율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10% 소득세 내다가 30% 소득세 내라 그러면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세금 내다가 3,000만 원 세금 내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런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어렵겠죠. 그런데 기업들도 다 같이 완전히 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햄버거 가게 KFC가 있다 만약에, 그리고 뭐 맥도날드가 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사업 구조를 보면 중국에 의존하는 기업, 아시아에 의존하는 기업, 유럽에 의존하는 기업, 이런 해외 주요 지역마다 전체 매출액의 점유율 비중이 달라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에겐 기회가 되고 어떤 기업에게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라든가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복지, 마지막으로 복지 부문 보면 오바마 케어가 부활한다. 오바마 케어가 뭘까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요, 의료비가 정말 비쌉니다.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어떤 큰 질병이 있어도 그냥 손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이 진단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것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취약계층이 너무 비싼데. 그래서 이미 트럼프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컨셉이 뭐냐면 이 약제비라든가 의료비를 저렴하게 한다. 그래서 오바마가 누굴 좋아해요? 한국을 엄청 좋아해요. 한국을 계속 모델로 삼아서 얘기하거든요. 바이든 이 선거 기간에 오바마가 열심히 유세를 하는데 유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한국을 좀 봐라. 한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렇게 조기에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트럼프 봐라. 자기가 걸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유세를 했거든요. 계속 한국을 모델로 삼아 왔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게 오바마 케어예요. 의료비를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겠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처럼 약값도 정부와 협의하겠다인데, 그래서 메디케이드라고 하죠.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을 위한 이런 제도, 처방약을 가격 협상하는데 의무화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약값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약품을 적극적으로 수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고가로 약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열의시키게 만들어서 소위 약값을 떨어뜨리겠다. 약국 기업들이 많아지면 제약회사들이 많은 제약들이, 값싼 제약들이, 그리고 품질 좋은 제약들이 많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기존 제약사들은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소위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를 좋은 모델로 삼고 또 코로나19 이 방역에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바이오 수출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회가 열릴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제 투자라는 것은 항상 그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변화 아래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바이든이 만약에 이제 집행을 하고 바이든 정권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런 정책 기조는 1, 2년 하다가 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